안녕하십니까. 가축사양학 윤용보입니다. 2023년 대비 축산직렬 가축사양학을 담당하게 된 윤용보입니다. 가축 육종학을 들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 내용과 비슷하지만 또 사양학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축사양학은 이제 기본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비전공자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기초 과정에서 용어 정리를 조금 듣고 오시는 편이 가축사양학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 과정에 있던 내용이 기본 과정에도 또 나오지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기본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축사양학은 차례를 보시면 1장이 사료 내의 영양소, 2장이 소화기관과 흡수, 사료의 종류와 특성, 사료의 배합 과정, 가축의 사양 원리, 그다음에 이제 축종별 사양 관리, 축산 시설, 축산 환경, 동물 행동 및 복지 이렇게 9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 사양학이라는 한 과목 안에 영양소라는 영양학이 포함되어 있고 사료의 종류라는 사료학이 포함되어 있고 사료 제조학, 그 다음에 가축 사양학, 가축 위생학, 그 다음에 축산 환경, 동물 행동 및 복지학 이렇게 한 전체적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한 10과목 정도가 가축 사양학의 범위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가축 사양이라고 하면 육종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응용이 돼서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번식 문제도 사양 중에 일어나는 번식 행동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공학이 없지요. 가공학, 그다음에 초지학, 사료작물학, 축산법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약 10가지 과목이 사양학이라는 한 틀에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양학은 꾸준히 어느 한 파트라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한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양학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골라서 공부하신다는 것은 시험 보실 때 결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양학, 가축 영양학부터 시작을 하는데 영양소의 종류와 생리적 기능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분류와 종류 했죠. 그래서 영양 그러면 영양은 사료의 섭취, 소화, 흡수, 배설 이게 일련의 과정이죠. 여러분들 교재는 26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교재 268페이지요. 일단 영양이라 하면 동물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영양소를 섭취해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물론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탄소 동화 작용을 물과 햇빛 가지고 우리가 그 빛 에너지요 가지고 우리가 그 포도당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특별히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물과 햇빛만 가지고도 우리가 탄소 동화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은 반드시 먹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음식, 동물이 먹는 음식을 사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먼저 섭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 되죠. 우리가 먹는 것은 분자의 구조가 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사료를 섭취를 하면 동물이 사료를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일단 간으로 보내지거든요. 간에서 해독작용이 된 다음에 각 영양소가 몸 전체 골고루 이제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 단위, 우리가 영양소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의 큰 분자가 고분자가 최소 단위까지 분해가 된 후에 흡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최소 단위까지 분해를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가 된 다음에 이제 흡수가 일어나겠죠. 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시 대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영양이라고 합니다. 영양소, 영양을 이루는 물질 이렇게 얘기죠. 영양소란 생명 유지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영양소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체온 유지, 호흡, 순환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생산 활동 여기에는 이제 우리 축산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은 그 동물체가 유지에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지 에너지 값이 있고 플러스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값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체가 가만히 서 있어도 혹은 뭐 누워서 잠을 자도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동물체가 살아서 계속 세포가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생명 유지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이제 체온 유지겠죠. 체온 유지를 하고 뭐 호흡하는데도 에너지를 뺏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각 부위별로 보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이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생산 활동은 그 산유죠. 그 다음에 고기, 알, 성장에 필요한 것, 번식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영양소는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보통 우리가 영양소라 하면 6대 영양소를 얘기를 합니다. 6대 영양소.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수분이에요. 수분, 두 번째가 탄수화물. 근데 이 탄수화물을 크게 가용 무질소물과 조섬유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 조단백질, 단백질이 있고 여기서 가용 무질소물을 2로 보고 조섬유를 3으로 보고 조단백질을 4로 보죠. 4 조단백질이 있고 5 조섬유 조섬유가 아니라 조해분 이렇게 돼 있죠. 6 조지방 이거 순서는 여러분 관계 없습니다. 이 1번 수분이 항상 1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탄수화물이 반드시 2번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도를 따지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생명 유지에 필수이기 때문에 가용 무질소물과 조단백질과 조지방을 흔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영양소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탄수화물을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상 저기서는 이제 축종이 소화기관이 단위동물이냐 반추동물이냐에 따라서 가용 무질소물만 이용할 수 있는 단위동물이 있고 반추동물은 조섬유도 물론 이 가용 무질소물 이용합니다. 조섬유도 반추 미생물에서
탄수화물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 단백질, 무기물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 어떠한 영양소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면 나중에 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축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단백질.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호르몬 같은 경우. 호르몬의 주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이 비타민은 비트 플러스 아민의 혼용어입니다. 비트 플러스 아민. 아민기라는 것은 단백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도 신체 기능을 조절을 한다. 하지만 비타민은 6대 영양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다음에 무기질, 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6가지 영양소 중에서 신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수분입니다. 수분. 수분이 가장 중요한데 단지 이제 수분은 물인 경우에는 에너지 값은 없죠. 에너지는 없는데 주로 신체 기능을 조절하거나 제일 큰 문제가 체온을 조절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하고 영양소를 혈액을 통해서 각 부위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기능별 구분해서 에너지 공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 조직 구성은 지방, 단백질, 무기물, 그 다음에 물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 조절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 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별 영양소를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십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뒤로 갈수록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하고 부족했을 때의 부족증 또 과잉됐을 때 과잉증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는 체내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영양소를 얘기할 때 필수 영양소 비필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필수 비필수. 뒤에 가면 준필수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 필수 비필수로 나누겠습니다. 필수자가 붙은 것,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필수자라는 것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외로부터 반드시 사료의 형태로 급여되어야 되는 영양소, 이것을 필수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비필수라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공급을 해주지 않아도 체내에서 합성이 된다. 그런 개념이죠. 필수 영양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양소의 분류를 보니까 이 분류표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양소의 분류는 크게 유기 영양소와 무기 영양소로 나눈다. 자, 이 앞에는 사실 영양소라는 단어가 있어야겠죠. 저 앞에. 유기와 무기로 나눈다. 유기와 무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탄소 결합이냐 하는 거죠. 탄소는 4개의 팔을 갖죠. 그죠? 카르복실기도 갖고, 아민기도 갖고, 그죠? 알킬기도 갖고, 기타.
수산기도 같고, 이 탄소로 결합된 그런 영양소를 유기영양소라고 합니다. 유기영양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영양소는 반대죠. 탄소 결합이 없다. 예를 들면 NaCl, 염화나트륨, 혹은 소금이죠. 소금은 여기 탄소가 없죠. C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탄소 결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기결합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광물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무기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탄소로만 이뤘다.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순수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이것도 순수한 탄소로만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뭐 카르복실기라든지 기타 아민기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도 무기물이다. 그것도 순수하게 그냥 탄소로만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탄소 결합을 이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탄소 결합. 일단 유기영양소를 보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 복합, 유도,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MPN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MPN,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축에 있어서 기본 축종인 소, 반추동물이요. 소, 염소, 양, 사슴 이런 동물들은 반추동물이거든요. 그런 동물들일 때는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이 단백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단백질로 변환이 돼서 아미노산을 공급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방은 단순지방, 복합지방, 유도지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탄수화물은 가용 무질소물과 조섬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섬유는 무엇이냐면 식물성 영양소입니다. 식물체에만 들어있어요. 식물체에만. 그래서 보통 이제 헤미셀룰로즈와 셀룰로스, 그 다음에 리그닌, 이것을 주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합니다. 이 이외에 아주 적은 양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는 식물체의 그 주 뼈대를 이루는, 동물은 뼈가 있으니까 어떤 몸 형체를 유지할 수가 있지요. 기립할 수도 있고. 근데 식물체는 뼈가 없으니까 그 뼈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셀룰로즈와 헤미셀룰로즈입니다. 동물의 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근데 이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화학적 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인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조섬유인 경우에는 반추 미생물이 이것을 한번 분해한 다음에 본인이 이용한 다음에 휘발성 지방산으로 영양소 에너지원을 다시 가축한테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조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추 동물의 식물성에만 있다. 그 다음 광물질 혹은 무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앞에서는 무기물이라고 써 있었는데 교재마다 어느 교재는 무기물, 어느 교재는 광물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기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무기물 혹은 광물질, 무기물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다량 필수 광물질, 다량 필수 무기물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필수가 있고 미량이 있고 준필수가 있고 중독이 있습니다. 비필수 광물질이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량 필수 무기물이에요. 이거는 원래 필수 무기물 혹은 다량 무기물 혹은 7대 무기물로 표기가 됩니다.
저 부분은요. 교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대학교에서 혹은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에 어떤 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문 용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을 보통 7대 무기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7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그냥 필수 무기물이라고도 합니다. 필수 무기물. 그 다음에 하나가 사실 전체 무기물 중에 이 7가지가 거의 98% 이상,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량 무기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재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필수 무기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미량 필수 광물질이에요. 이 필수자가 붙으면 반드시 체외로부터 공급이 된다 이렇게 표현됐죠. 무기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드시 체외로부터 사료 형태로 공급이 된다 하는데 양은 적지만 필수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 이것을 미량 필수 광물질 혹은 무기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준필수가 있고 비필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뒤에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중독 광물질이에요.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다량 필수 광물질하고 이 중독 광물질을 정리를 잘 해 두십니다. 저 중독 광물질은 뭐냐면 역시 미량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양이 허용치 이상 급여되면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이것을 중독 광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독 광물이니까 그걸 아예 다 제외시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레늄, 코발트, 구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다 중독 광물질입니다. 근데 코발트와 구리는 조혈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하죠? 혈액을 만들어내는데 셀레늄 나이가 어느 정도 노령이 된 가축이 있죠. 그런 가축에는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독 광물질의 중독성, 어떠한 것이 너무 많이 급여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중독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3대 영양소라고 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영양소, 3대 영양소라고 한다. 근데 거기서 2개를 더 붙이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기본이 들어가 있죠. 다 비타민과 무기물을 5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5대 영양소. 그 다음에 6대 영양소 그러면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물 뒤에 물이 들어갔죠. 물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뭐 하나 빠졌죠. 우리 6가지 영양소 성분 분석할 때에 조섬유가 빠졌죠. 그 조섬유는 그냥 여기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용 무질서물과 조섬유가 여기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물어볼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이 비타민은 부가적인 기능을 우리가 논할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비타민이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 영향을 진짜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거 논란이 아직도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비타민을 첨가시켜주면 그 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냐, 필수적으로 비타민을 반드시 급여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료 중에는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비타민 자체가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급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러한 개념에서 볼 때는 비타민은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6가지 6대 영양소, 그쪽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논할 때, 영양소를 논할 때는요, 먼저 사료에 들어가는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이 사료의 영양소 어떤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6대 영양소입니다. 물, 가용 무질소물, 조섬유, 조지방, 조단백질, 조해분, 이렇게 6가지거든요. 그 부분을 공부를 더 하십니다. 영양소별 종류, 먼저 단백질 종류를 봤습니다. 단순 단백질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면서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만을 함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이거든요. 아미노산의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그것처럼 우리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기 너무 큰 고분자,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잘라져야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화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모세혈관으로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모세혈관의 직경이, 예를 들어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직경이 1mm인 거예요. 그러면 이 1mm의 직경을 통과해서 영양소가 이동이 되려면 그거보다 더 적어야 그 안으로 통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보다 더 작게 최소 단위까지 쪼개진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단계를 최종 분해 산물이라고 합니다. 최종 분해 산물. 그러니까 동물체에, 식물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몸체를 분해를 해서 최소 단위까지 자르면 세포라고 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최종 분해체가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성을 보니까 알부민, 물에 용해, 열에 응고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단백질은요, 열에 응고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 동물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수분이 큰 역할을 하는데, 물론 체온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정상 범위 밑으로 내려가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 범위 위로 올라가면 단백질이 굳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람의 체온이 36.5도죠. 36에서 37도 사이니까 그 평균을 36.5도로 보는데 40도가 되면 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가면 단백질이 굳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장 어디서 먼저예요? 뇌에 있는 단백질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미 40도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이 사람은 살아도 나중에 다시 체온이 떨어 살아도 뇌의 인지장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41도까지 갔으면 이미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42도면 뇌가 죽었기 때문에, 그죠? 뇌가 가장 약하잖아요. 뇌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응고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불린, 글루텔린, 프롤라민, 알부미노이드, 그 다음에 시스톤, 그 다음에 프로타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스톤 여기를 봅니다. 다른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 번씩 싹 특성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도를 딱 뽑아서 하면 알부민, 그 다음에 시스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알부민을 보니까 물과 약산에 용해되고, 그죠? 여기도 물에 용해되죠. 근데 그럼 모든 아미노산이 물에 용해되느냐? 아닌 것도 있죠. 글로불린 그러면 물과 시석의 용해가 불용성 이렇게 됐죠. 물에 용해 안 되는 것. 단백질은 물에 용해되는 것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래서 일단 시스톤 단백질은 물과 약산에 용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약한 수산화 암모늄의 불용이며 이거 화학식 구조 외우는 읽는 방법 아시죠? 뒤에부터 읽는 거죠. 수산화 암모늄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열에 응고되지 않음. 그렇죠? 알부민은 열을 가해도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미노산이 열에 또 응고되느냐? 아닌 것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 알부민과 시스톤 단백질을 정리를 해 두십니다. 복합 단백질, 단순 단백질에 다른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를 복합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핵 단백질, 당 단백질, 인 단백질, 그 다음에 색소 단백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단백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 거죠. 단백질의 핵, 단백질의 당분요.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단백질의 인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단백질의 색소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무슨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금방 알겠지요. 앞에 특정한 성분이 있고 뒤에 단백질자가 붙으면 일단 복합 단백질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 단백질을 보니까 한 분자 그 이상의 단백질과 핵산이 결합된 것. 그죠? 핵산은 뭐예요? 이거 산성, 강산이거든요. 강한 산성입니다. 핵산. 세포막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핵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 단백질은 탄수화물, 당이니까요. 탄수화물이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을 당 단백질. 그 다음에 인지질, 핵산의 인지질 이외의 인산기와 결합된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산기와 결합된 화합물, 이것을 인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인산이 이렇게 하나 붙은 거예요. 이렇게 피가. 그럼 색소 단백질. 색소를 함유하는 단백질로서 동물체에서 호흡계에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색소 단백질. 동물에서 호흡계에 관여하는 단백질, 색소 단백질. 헤모글로빈 예를 들어서 이거 혈액 내에 붉은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붉은색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게 색소 단백질이죠. 시토크롬 이런 것들. 일단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축 사양학인데 사실 엄밀히 따져서 영양학 부분을 탁 들어가서 영양학의 아주 깊은 부위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종합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종합적인 문제. 한 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열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경향입니다. 물론 이것도 공부를 해 두시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 핵 단백질이 뭐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물론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향후에도 안 나온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방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라.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이게 핵 단백질이냐 당 단백질이냐 인 단백질이냐 그것까지를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하는 점이죠. 유도 단백질, 천연 단백질이 섭취된 뒤, 자, 유도, 그럼 변형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쪽으로 유도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천연 단백질 섭취된 뒤 열 효소 반응 따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서 원래의 모습이 다른 거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미노산이 되기까지의 중간 물질로 젤라틴, 프로테어스, 펩톤, 펩티드 등이 유도 단백질에 속합니다. 개념은 아셨죠? 천연 단백질이 섭취된 뒤에, 일단 체내로 섭취된 뒤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열이라든지 효소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된 상태, 이것을 유도 단백질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펩티드, 젤라틴, 프로테우스, 펩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펩티드 결합이에요. 펩티드. 유도물은 1차 유도물과 2차 유도물로 나눌 수 있다. 1차는 콜라겐에 생기는 젤라틴이 대표적이다. 2차는 단백질의 부분적 또는 완전 가수 분해 산물 이렇게 돼 있죠. 단백질의 부분 또는 완전 분해 산물, 이것을 2차 유도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우스, 펩톤, 펩타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아미노산, 자, 4번 아미노산은 우리 공부를 좀 합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 혹은 최종 분해 산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종 분해 산물. 혹은 기본 구성 단위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효소로 분해하면 약 30종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며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단백질 그러면 동물 체내에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식물 체내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조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그죠? 물론 엽단백질이 있긴 하지만 식물체보다는 동물체가 훨씬 단백질이 많다. 아미노산은 아미노끼와 다른 카르복실기로 연결되어 있다. 아미노산은 동물이 합성할 수 없어서 외부로부터 공급해 주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아니면 비필수 아미노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미노끼와 NH2끼와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로 연결되어 있다. 필수 아미노산, 이거는 왜입니다,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 이게 가축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필수 아미노산, 동물체에서 필수 아미노산 10가지,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필수 아미노산을 보면 알지닌, 라이신, 트립토판, 히스티딘, 페닐알라닌,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 트레오닌, 메티오닌 이렇게 10종을 얘기를 합니다. 10종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물론 조류에서는 글리신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10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읽는 것도 역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교재에 따라서 다르게 읽을 수는 있어요. 이 경우는 리신이라고 표현된 교재도 있고 영어식 발음으로 라이신이라고 표현된 발음이 있습니다. 뭐 비타민이냐 바이타민이냐 그 얘기인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치 않고 혹시 제가 발음을 라이신이라고 표현해도 다른 교재에서 리신인데 왜 라이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논란거리가 안 될 거다 하는 거죠. 요 라이신, 그 다음에 메티오닌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료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 이 10가지를 일단 한번 다 써봅니다. 자연계에서는요, 이 지구상의 자연계에서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20가지. 그 중에 반이 필수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인 경우에도 어릴 때는 필수 아미노산이 10가지인데 성인이 되면 또 9가지로 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어쩔 때는 10가지라고 했는데 왜 성인에서는 9가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역시 이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은 10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대체 가능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대체. 왜 대체냐면, 자, 메티오닌과 페닐알라닌, 이 페닐알라닌, 여기 있죠. 페닐알라닌은 필수 아미노산이죠.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사료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체내에서 부족한 저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대체시켜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메티오닌이 부족할 때는 시스틴이 그것을 대체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페닐알라닌은 요거 티로신으로 읽겠습니다. 타이로신, 티로신 같은 얘기니까요. 티로신이 페닐알라닌을 대체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 부분이에요. 특히 메티오닌과 시스틴 부분, 이 부분이요. 메티오닌을 대체시켜 줄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았어요. 빈출됐던 부분입니다. 반대로 시스틴을 메티오닌으로 대체시켜 줄 수 있습니다. 페닐알라닌과 티로신도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이 윗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아랫부분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 나머지 글리신 일단 박스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라닌, 세린, 아스파틱산 이런 것들 프롤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두십시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정리를 해두고 이제 그 다음 공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수 아미노산 중 라이신과 메티오닌이 가축 사양학에 있어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 다음 시험 문제는 그 이외에 대체 가능한 아미노산이 많이 빈출되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비필수 아미노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